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모로 최근에 미국 증시 떨어질 때도 역대급이고 올라갈 때도 역대급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오늘 12% 지수가 올라갔는데 이게요. 2001년 1월 이후니까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일일 상승률이고요. 애플만을 예로 들어도 오늘 15% 상승했는데 지난 4거래일간 23%가량 하락을 하긴 했죠. 근데 오늘 오른 25% 상승이 27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변동성으로도 이 폭으로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국제뉴스 이 시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0일 유예입니다. 상호관세 대부분의 국가고요. 중국은 제외인데 이 부분 관련도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트럼프도 시장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좋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유연성이라고 또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나쁘게 보면 이건 오락가락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두 오락가락이라는 표현, 이런 관측을 좀 뒷받침하는 게 있다면요. 네. 오늘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국 무역 대표가 하원 청문회에서 이제 관세 관련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가 백악관 기자들한테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은 관세 125% 올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왜 당신이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지 않았냐 하니까 나도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들하고 있고 나도 몇 분 전에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역 대표가 전혀 사전에 몰랐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자우전 트럼프의 어떤 의중을 읽는 게 측근 참모들조차도 이를테면 나바로나 무슨 하버드 러트니 같은 상무장관 이른바 관세 책사들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소통상의 문제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내부의 이견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소통 관련된 부분도 조금 삐걱덕거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이제 민주당의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이제 지역구인데요. 한국의 실효 세율이 1% 미만인데 25% 관세를 매겼다. 이런 식으로 친구와 동맹을 대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동맹이라고 쓰고 호구라고 읽는다고 그런 말도 생각이 납니다. 네. 한국과 일본을 일단 최우선으로 좀 협상을 하겠다라고 콕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일각에서 이제 좋게 말하면 동맹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금 이제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중국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의중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견이 좀 나오더라고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오늘 밤에 이제 시장 반응이나 발표를 통해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채권 시장 관련돼서 최근에 좀 주시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본인도 그 얘기를 했죠. 지금 보면은 그동안은 미국 국채가 이제 그야말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그렇죠. 평가를 오랫동안 받아오다가 네.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트럼프발 관세 충격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특히 유럽연합이 이제 3년물하고 30년물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 모양입니다. 네. 30년물 같은 경우는 한 15배 넘는 자금이 몰린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네. 지난달에 90억 유로 규모 채권을 발행할 때도 한 10배 이상 수요가 몰렸었고요.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유럽 전반의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서 이제 투자 매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이 좌충우돌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미국 투자자들의 어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많이 손상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간밤에는 벤츠마크 대표 이제 지수지 10년물 입찰의 강력한 수요가 좀 확인이 됐고요. 한 곱이 넘겼다 이런 네.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 국채 관련된 반응들 분석들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일 네. 국채로도 지금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데 독일이 이제 재정 정책 같은 것도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어떤 그런 정책 방향성 같은 데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문제 같은 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도쿄에 있는 파이브스타 자산운용 매니저 얘기가 유럽 수익률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투자자들도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고 글로 많이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추이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는
그 미국의 특히 장기 국채 수급 균형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 장기 국채 입찰 앞두고 그 비용 높이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덤핑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월가 그 소셜 캐피탈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자기 X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이 시장 여건을 좀 나쁘게 만들려고 미국 국채를 덤핑한다는 얘기가 월가에 파다하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뭐 증거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판단에는 미국 재무부가 입찰을 이제 원래 이번 주인데 다음 주 중으로 늦추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 보유 국채를 무한정 내다 팔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0년물 입찰이 있었고 이제 30년물 네. 입찰이 또 뭐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말 기준이죠. 지금 미국 국채 보유액이 한 7,610억 달러. 그러니까 한때는 중국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일본이 제일 많죠. 1조 8천억 달러 정도니까요. 그래서 미국 바깥으로는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은 미국 그 달러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0일 동안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상호관세 유예입니다. 그러니까 보편관세 이제 10%는 부과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 중국 수입품에는 미국이 125%를 이제 높인 거예요. 네, 중국은 그렇죠. 84%니까 이 두 나라 간에는 분쟁이 좀 격화되는 모습인데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 됐죠. 네. 지금 그러면서도 이제 나머지 75개국인가요? 대해서는 이제 하한선 10%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5%는 이제 앞으로 3개월간은 10%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 동안에 협상을 하겠다는 그렇죠. 건데 네. 트럼프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자기가 중국도 결국 협상하게 될 거다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그 시진핑이 상당히 자존심이 세다. 그리고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지금 뭐 중국 태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인터넷에 이제 투자자들 전 세계가 사실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 이슈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만화라고 할까요? 그림도 좀 돌더라고요. 시진핑과 트럼프가 이제 서로 전화를 보고 이렇게 턱을 괴고 그냥 바라만 보면서 왜 상대가 전화를 안 하지라고 기다리는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돌긴 하던데 분위기가 어쨌든 서로 기다리면서 서로의 어떤 카드를 좀 기다리면서 격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겉으로는 좀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맞불보복 추가 부양책 조기 발표 그리고 다른 이제 부과를 당한 국들과 공조하는 전방위 대응으로 중국은 좀 대응을 하고 있군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 최슬기 앵커도 지적을 했지만 뭐 미국 군수기업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른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관세를 부과받는 그런 미국의 동맹국들을 이제 좀 더 접근하는 그런 모습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 추가 부양책도 더 빨리 내놓을 것 같다는 관측도 있고요. 여기 대해서 그 인민일보가 어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가 물론 충격을 주겠지만 하늘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하늘 얘기를 몇 번 합니다. 그러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더해서 이런 그 전직 신화통신 기자가 이제 운영하는 관변 소셜 미디어 계정이 있는데요. 뉴탄친이라고. 여기다가 또 슬그머니 또 이런 거 더 있다 흘렸습니다. 네. 미국산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 그다음에 축산물 수입 중단, 그다음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같은 것도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또 슬그머니 흘렸습니다. 네. 추가 부양책도 원래 이제 발표할 계획이긴 했지만 좀 앞당겨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그 로이터가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요. 네. 어제 오후쯤 중국이 최고위 회의를 가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인민은행, 재무부, 상무부, 국가금융감독위, 뭐 증권감독위 총출동해서 이런 그 관세 대응책하고 이제 내수 촉진 방안 같은 걸 이제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고위급 회동이 관세 맞은 후에 이렇게 격화된 이후에 처음이죠. 받는 거죠? 처음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이 두드려 맞는 특히 미국 동맹국들한테 이제 좀 더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한 걸로도 이렇게 외교적인 접근 같은 것도 처음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중국이 일단 자신이 있다, 끝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좀 이 내부에서도 해보면 올해 성장률이 관세로 인해서 한 1%, 2%포인트는 떨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그런 나옵니다. 관측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뭐 속이 편치가 않죠. 네.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중국 상무부가 어제 대미 무역 경제 관계 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계속 이렇게 관세를 남용해서 중국을 압박한다. 절대로 반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하면서도 하지만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이렇게 계속 마찰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도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전화를 먼저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일까요? 좀 관건은. 눈 누가 먼저 깜빡거리느냐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는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갈 어떤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위안화 환율을 굉장히 고의로 떨어뜨리면서 이거를 상쇄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도 환율을 조작한다. 뭐 이런 그렇죠. 좀 센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초점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 인민은행의 역외 그 위안 달러 환율 그저께인가요? 네. 그 달러당 7.2 그게 이제 이른바 레드라인인데 그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를 그만큼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거죠. 이제 그런 추이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한때 7.42까지 네. 갔으니까 그만큼 위안화 가치를 많이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이런 관세 마찰이 본격적으로 환율 충돌로 가고 그렇게 되면은 위안화 인위적인 평가 절하 같은 게 또 특히 신흥국 같은 데 대해서 그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경쟁적인 그 평가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분석 기관들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이를테면 그 월가의 나티시스 같은 데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화발 글로벌 통화 전쟁, 통화 절하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모닝스타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달러당 7.2 위안이 그동안에 중국 환율 정책의 레드라인이었는데 이제 그걸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웰스파고는요, 앞으로 2달 사이에 어쩌면 한 15%까지 위안화 환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프리스는 심지어 뭐 절하폭이 30%에 달할지도 물론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문가들 중론은 그렇게 극단적인 그 평가 절하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욱 지금 트럼프 기세가 등등한데 더욱 더 자극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가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 워낙 지금 누구 코피가 먼저 터지느냐는 싸움이니까 네. 지금 그런 개연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좀 강하게 발언을 했죠. 그저께도 또 그런 얘기를 네. 했죠. 관세 충격 상쇄하려고 그 환율 조작한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했죠. 네. 예정대로면 이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도 환율 보고서가 또 나올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는지 주시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며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스토리입니까? 그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네. 아서 헤이스라는 사람이 그저께 자기 그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연준이 아니게 되면은 인민은행이 이번 그 게임의 주사위를 주게 될 것 같다 하면서 위안화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절하시키고 이런 추이가 정말로 이렇게 더 구체화되면은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뭐 근거나 예시 혹은 과거 사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2013년하고 네. 2015년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은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게 중국이 이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강도가 만만치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 환경도 그때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정쟁 같은 것도 변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중국 자본이 얼마나 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가늠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2015년 같은 경우에 인민은행이 위안화 고시 환율을 1.9% 아주 대폭 낮췄죠.
그래서 하루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평가 전환을 했고 그게 당시에 비트코인 값을 굉장히 뛰게 만들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2013년에도 좀 네. 비슷했나요? 13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중국 투자자들 상당수가 이제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그 2013년 같은 경우는요 연초에 비트코인이 13달러 참 옛날 얘기입니다. 하던 게 그해 12월에 1160달러 이상까지 올랐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인민은행이 거래를 금지시키니까 또 그냥 730달러로 뚝 떨어졌던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관세에 대해서 이 각국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이제 제각각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유럽연합 쪽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럽연합은 카드를 이제 드디어 하나를 내놨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트럼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번 거는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요. 네. 지난번 그 철강 관세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는 15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특히 미국 공화당 텃밭 지역을 주로 겨냥해서 최고 2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헝가리가 반대했는데 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사실 EU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회원국이 있기 때문에 뭐 합의라든지 아니면 대응을 할 때 좀 동일한 의견으로 하는데 서로 협상에도 그렇고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그렇죠. 관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집행위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도 아직 네. 확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언론에 유출된 걸 보면요, 담배, 뭐 오토바이, 가전, 가금류, 목재 같은데 한 우리 돈으로 36조 원어치 정도에 적게는 10%, 많게는 25% 추가 관세를 매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타겟은 공화당 텃밭하고 유럽에 대한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상품에 초점이 맞춰진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류에 200% 관세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래도 네. 트럼프를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는 그 버번 위스키를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트럼프가 그게 나왔을 때 뭐 그래? 그러면 뭐 유럽산 술에다가 200% 관세 매기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발끈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애초 한 우리 돈으로 42조 원 정도 규모로 대응하려고 했던 것도 36조 원 정도로 조금 낮춘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뭐 예로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뭐 이런 것도 좀 나오는데 네. 초안보다도 좀 원래 약간 초안은 이제 많이, 언론에 네. 그 입수된 걸 보면요, 25% 플러스 25%, 그러니까 50% 누적 세율을 적용하려 하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5%로 낮췄고 할리 데이비슨도 원래는 지금은 관세율이 6%인데 50% 더해가지고 56%로 하려다가 최종화는 31%, 그러니까 25%포인트만 높여진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카드를 하나씩 내놓고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적용하는 것도 이제 오는 15일부터 네. 1단계, 다음 달 16일 2단계, 그다음에 오는 12월부터 3단계로 네.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대두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거는 아직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협상 추이를 봐서 이제 쓰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보복 조치 그밖에 뭐 다른 것들 좀 계획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트럼프가 워낙 지금 세게 나오니까 협상에서 안 될 경우도 대비를 하는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르면은 자동차하고 자동차와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 초안도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유럽연합의 그 통상위협 대응 조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네. 뭔가 하면 이제 유럽연합하고 회원국에 대해서 제3국이 통상위협을 가한다고 판단을 하면은 뭐 서비스라든가 외국인 투자, 금융시장 조달, 지대권 같은 데 무역 관련 측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인데 이것도 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90일 유예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좀 합의를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던 참에 또 90일 유예가 된 거니까 아무튼 협상 시간은 좀 있다라는 걸로 읽히는데 동맹과는 관세 합의가 가능하다. 이후에 함께 중국에 대응하겠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네요. 어제 워싱턴 DC에서 그 미국 은행 연합회 행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동맹과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이길 그들하고 좋은 군사 동맹이긴 하지만 완벽한 경제 동맹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또 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의가 되면은 단체로 중국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동맹들부터 교통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동맹들 몰아서 한꺼번에 중국하고 이제 붙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연합이 뭐 이렇게 좀 뭐 양쪽에 양다리 걸치는 듯한 얘기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유럽연합이 미국이 아닌 중국에 더 가까워지면은 자기 목을 스스로 베는 게 될 거다. 아주 섬뜩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국가들을 보복을 하는 국가와 보복하지 않고 그래도 순순히 좀 유연하게 협상을 하려는 국가 이렇게 완전히 나눠서 좀 대응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협상 테이블로 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기본적으로 포위됐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자꾸 이렇게 뭐 맞불 관세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들만 손해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우리가 파는 것보다 5배 더 많이 미국에 수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코피 터지지만 너희가 훨씬 더 많이 터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동맹들하고 중국이 소비를 늘리도록 중국 경제를 재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하겠다. 이것도 조금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뭐 위안화 평가절하는 뭐 또 계속 공격을 했고 전 세계에 대한 세금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이번에 미국 증시 이 급락, 폭락 기간에 있어서 가장 좀 피해를 많이 봤던 손실이 컸던 종목,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애플입니다. 글로벌 생산 인프라가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라에 이제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됐으니까 애플도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였는데 그래서 생산 인프라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 미국에서 생산하면 어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분석 나오죠? 근데 월가 전문가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네. 악수라는 겁니다. 웨드부시 그 증권의 댄 아이버스 애널리스트 이 사람은 꽤 그 월가에서 말빨이 먹히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고율 관세를 근거로 해서 자꾸 미국 내 생산을 강요를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의 90%가 중국에서 생산 조립되기 네.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지금 그렇게 되면은 현재 한 $1,000 내외인 그런 아이폰 가격이 $3,500 우리 돈으로 한 근 20만 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미국 IT 업계가 고율 관세 현실에 오랫동안 이렇게 눌리게 되면 기술 산업 전반 판도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조 기반, 공급망 이런 걸 좀 큰 그림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린 일이잖아요. 그런데 포레스터 네. 리서치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엄청난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진짜로 꼭 해야 한다고 확신이 없는 한은 쉽게 기업들이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이폰 미국 내 생산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 백악관 쪽에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런 시각이 있다 그랬더니 네. 백악관 대변인이 애플이 미국에 $5천억 투자했다고 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할 수 없다면 애플이 그렇게 하겠느냐 했는데 여기 대해서는 또 월가 쪽에서 그거는 잘못 보는 거다. $5천억라는 게 무슨 뭐 제조 라인 쪽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텍사스 AI 서버 조립 공장, 그다음에 뭐 차세대 제조업 아카데미 설립 같은 거, 미국 내 반도체 연구 증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 라인 뭐 확충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됐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애플이 제조 라인을 미국으로 옮기는데 뭐 장시간 필요하다. 한 10년까지도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포레스터 애널리스트가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내가 애플 경영진이라면 난 이렇게 하겠다. 시장에서 사업에서 가장 타격이 적은 부분을 미국으로 일부 생산 라인을 옮겨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좀 만족시키는 쪽으로 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트럼프가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뭐 시장 그리고 한쪽에 경제 분석하는 뭐 애널이나 경제학자들 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갈리고 있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더 갈리죠. 안갯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과거 아르헨티나 잘못된 보호무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얘기가 최근에 좀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아르헨티나 경제 전문 매체가요. 지난 이달 초에 그 미국 프로젝트 신디케이터에 실린 그
그 코넬 대학 카우식 바수라고 이 교수인데 이 사람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칼럼을 올렸는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지난 20세기 초에 잘못했던 걸 그대로 트럼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할 정도로 똑같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부분에서 똑같다는 이 거예요? 칼럼을 보면 네. 그때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경제 부국이었다는 겁니다. 영국이나 독일보다 1인당 국민 소득도 높았고 19세기 말에.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1930년대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보호주의로 돌아서고 지금하고 트럼프가 하듯이 이민도 제한하고 국정도 닫고 관세도 급격히 올려서 네. 이렇게 됐다. 반면에 그때 미국은 개방하고 교육 기술 혁신을 택하고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하는 대조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길, 똑같은 길을 밟으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네. 교수 얘기는 그래서 자동차하고 반도체 같은 걸 특히 장기적인 투자라든가 안정적 환경이 필요한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다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산을 미국에서 하라고 하는데 미국의 생산 인건비가 높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도 결국 빠져나갈 거다. 그러니까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그 왕따시키는 그런 결과만 나올 거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러드 아이작먼 누구냐면은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나사를 이끌 국장 후보자라고요. 네, 나사 국장 후보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발언이 좀 눈에 띕니다.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오늘이죠. 네.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서면 답변을 보낸 게 있는데 미국이 그동안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이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쭉 추진을 했었죠. 바이든 행정부 때. 근데 그거보다는 화성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화성 탐사를 먼저 하게 되면 달 탐사하는 거는 자연 노하우가 쌓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그 스페이스X 그 머스크 그 회사에 투자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그동안에 화성 탐사를 계속 강조를 해왔죠. 네. 그래서 뭐 머스크한테 뭐 지침 받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눈에 띄고요.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자, 어제 뭐 이렇게 트럼프가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데 저는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고 그런데 시장은 역시 냉혹합니다. 트럼프가 시장 보고 조금 이제 뭔가를 좀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굉장히 크게 폭등은 했지만 이게 마음을 놓을 상황인지는 조금 그렇죠. 네, 네. 시장 보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